기업이 원하는 진짜 이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AI를 잘 쓰는 사람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AGI로 가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을 스탑시킬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세션은 저희 주제에 나간 거 있죠.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AI와의 동행, 편안함과 발 맞추기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테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직업적인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다면 이제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AI들을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이제 패널분들도 그런 AI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종류도 되게 워낙 많잖아요. 첫 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좋았던 AI 하나씩만 꼽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 대표님부터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그냥 챗GPT가 나왔다 해서 보고 난 뒤에 약간은 걱정하면서 맞춤법 검사기를 써봤더니 그때는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우리 걸 뺏긴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우리 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대단했다고 느낀 거는 요약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아, 요약이 되는구나. 우리 하는 자연언어 처리에서는 요약이 가장 어려운 거였거든요. 누구도 도전 못하는 건데 이걸 하네. 이건 대단하네.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게 얘가 창의적일까? 라고 생각해서 이상의 날개와 카프카의 변신을 비교해보라 라는 걸 썼어요. 지금 또 제가 강연할 때는 꼭 그걸 넣는데요. 그랬더니 꽤 괜찮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이상의 날개와 카프카의 변신을 비교한 우리나라의 논문이나 그건 전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고치고 대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서도 알았는지 정말로 요즘 비교 잘하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결과를 본다면 경악을 하겠죠. 예. 어쨌든 맨 처음으로 만난 생성형 AI는 챗 GPT니까요. 지금 봤을 때 첫인상은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미팅에 나온 남학생이었는데요. 6개월쯤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잘 쓰는 생성형 AI는 어쨌든 빨리빨리 요약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 뭐 릴리스라든지 또 자료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찾아주는 검색 엔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상담의 파트너로서 많이 활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분들끼리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줘봐. 내가 수용할게. 내가 나쁜 점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친구가 굉장히 콕콕 집어 지적질을 하면 빈정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AI가 지적하면 희한하게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지. 막 이렇게 수긍이 돼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이런 친구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생성형 AI 많이 꾸준히 써오셨을 텐데요. 한 번씩 지금까지 나와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면은요. 오히려 괜찮은 상담가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저에게 인간적인 토닥임도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첫 인상은 별로였어요. 네,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좀 약간 버블이 있는데? 라는 거였어요. 처음은 이제 GPT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뭐 거북선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비약적으로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는 유료에서 무료로 바꿨고요.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고 저는 법학 문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해 준다든지 답변을 주는 게 클로드거든요. 어떤 자연스러운 문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클로드를 쓰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딥 리서치를 활용을 하고요.
그들이 내놓은 자료의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퍼플렉시티로 활용을 합니다. 뭐 AI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많은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만큼은 AI를 쓰면 안 돼. 이것만큼은 네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 라는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강지수 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하찮은 문장이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보고서, 리포터 또는 블로그 글이라도 있다면 초안을 생성형 AI한테 시키는 것보다 초안을 내가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안을 요청해놓고 그 초안을 별로 수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쓴 걸 보면. 그러면 거의 80~90%가 AI의 글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점점 글을 쓸 수 없게 되고 점점 질문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어떤 글을 쓸 때 블로그 글이든 뭐든 AI한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가능하면 굉장히 좀 허접할지라도 제가 쓴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방향은 이런데 내 글이 어떤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너는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만드는 것이 원문이 저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좋은 글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귀찮고 어려운 영역일수록 내가 좀 해보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을 AI에게 위탁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질문지를 사전에 나눠드렸어요. 이거 초안을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기술적인 분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요즘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업은 들은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 노트하고 전부 넣어서 그 다음에 요약해달라 해서 공부를 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생성인공지능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던,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약해가지고 한번 복습하는 건 괜찮은데요.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적을 넣고, 교수가 한 모든 강의 노트 넣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난 기출문제 넣고 비슷한 문제 뽑아줘, 뭐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사용할 때는 도움을 받되 그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라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는 건 정말 잘 쓰셨던데 퍼플렉시티가 가장 좋아요. 원래 검색 쪽으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퍼플렉시티도 할루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증하는 거. 내가 전문가가 정말 아니라면 챗GPT를 쓰게 되면, 혹은 GPT를 쓰게 되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른다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사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용되는 방법들을 좀 바꿔서 나만의 AI 활용 노하우가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강혜영 박사님은 어떻게 한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분에게 좀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동일한 질문을 최소 3가지 이상 생성형 AI에게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요약본을 받아서, 요즘은 또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교차 검증하는 챗봇들을 내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3가지 답안을 교차 검증을 시킨다든지 비교를 하게 한다든지 또 관점 비교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저는 잘 쓰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그것을 결국은 나온 답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의미는 없다. 그 각각을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읽어보는 연습, 거기서 내가 논리적 모순이나 뭐 어떤 문맥적 오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빠르게 쓰는 것에 AI를 활용하는 거는 좀 낮은 단계의 활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AI를 잘 쓰는 사람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는 예전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AI를 쓰는 방식은 의존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을 키우는 쪽으로 AI를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쓰실 때 그러면 프롬프트를 다 다르게 넣습니까? 세 군데. 프롬프트를요? 예.
동일하게도 넣어보고요. 예. 한 가지 정도는 제 의견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AI가 내가 모르는 것을 잘 발견하는가, 어떤 아이가 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가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은 나의 의도를 잘 파악해주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미처 모르는 걸 찾아주는 게 AI가 해주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IQ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성형 AI IQ가 훨씬 많고 걔가 학습한 양이 훨씬 많은데 제 걸로 뭘 해봐야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걔가 가진 그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활용하려면 내가 모르는 걸 얘가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막 쓰다 보면 굉장히 쓸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대표님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원장님만큼 많이 써보지를 않아서.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지고 다르게 바꾸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거의 교환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그걸 창의적으로 바꿔봐. 보수적으로 바꿔봐. 이런 형태로 계속 저는 전 챗GPT만 쓰는 거고요. 대신 항상 검색 엔진을 켜놓고 비교하는 형태로 쓰는데 대신 계속 그걸 관점을 바꾸게 창의적으로 바꿔 뭐 이렇게 하면 바뀌어요. 그럼 몇 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결합해서 요런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하는데 요런 테크닉이 괜찮고 요런 기술도 괜찮고 전통적인 요런 기술도 좋으니까 그걸 요약해가지고 새로만 교환을 만들어줘. 이런 형태로 6번, 7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요. 상상 못하는 챗GPT도 처음 만들지 못했던 결론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처럼 두세 개 또 선생님처럼 두세 개를 같이 비교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뭐 AI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AI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박사님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크게 기대하는 모델이 있진 않은데 좀 에이전틱 AI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AI가 내 심부름꾼, 대리인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이제 거기에 진입했잖아요. 저는 사실 생성형 AI가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이 친구들을 숙련된 조교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훌륭하신 교수님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IT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많아서 뭐 에이전틱 AI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예컨대 내가 주식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내 목표치만 설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스스로 매수 매도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월드 AI 아까 그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개발하고 싶은 AI보다는 정말 이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런데 정말 AI의 지능이나 기능은 계속 발달하는데 뭐 저는 정책하고 규제하는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나온 질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가진 역량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인간, 검증하는 인간, 판단하는 인간이 인간의 기본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AGI로 가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을 스탑시킬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질문과는 약간 벗어나는 답이지만 저는 좀 그런 쪽에 주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의 짧은 지식과 네, 미천한 지능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짬짜면을 누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거는 어느 누군가가 다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있는데 모두 이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그들도 이 개발사들도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리적인 거를 다 챙기면서 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이런 협업이나 의논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제도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AI가 그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워워하는 AI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모두 AI가 다 발전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빨리 이렇게 보완을 못 해주는 부분을 AI가 해가지고 얘네들 너네들 좀 정신 차려 좀 천천히 가자 이런 건 챙겨야 돼 막 이렇게 하는 AI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AGI 단계에 가면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조금 질문을 조금 더해서 하면 현재 개발 예정인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죠. 스피치 액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건 오픈 AI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그것을 전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계속 바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비용이 안 나오겠죠. 지금은 한 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람에 전부 맞춰진 AI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만약 그게 가능해지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사이언티픽 홀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마빈 민스키 교수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우리가 듣는 기능, 보는 기능 이런 기능을 전부 합해서 하나로 합하는 순간 갑자기 로봇은 의식을 가질 거다. 의식을 가진 로봇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증명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창의성이 뭔지 의식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안 풀린 거로서는 제가 교수 관두기 전에 한 2년 연구하다가 가장 안타깝게 제가 교수를 했더라면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경기에 대한 테이블만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롯데가 몇 승 했지 수수 누구였지 이런 물으면 그걸 전부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게 MS하고 그 다음에 구글인데 지금 현재 정확도가 한 42% 정도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43%에서 그 팀하고 우리 팀하고 붙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쪽은 엄청난 컴퓨터를 썼고 우리는 2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썼었는데요. 사실 그게 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남은 큰 분야 하나는 그쪽은 성능이 거의 발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테이블이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테이블이에요. 그쪽에서 정보를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아직 AI에서 아직 안 풀린 거죠. 아까 마음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한테 적응해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AI가 남아있는 건 더 많고요. 지금 한 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봤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대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하고 우리는 활용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딜레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전화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 전화번호를 적거나 이럴 때 약간 머리가 백지가 되는 당황스러움을 기억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다이얼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친한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번호는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AI의 의존도로 인간의 역량이 퇴화되는 게 저는 가장 경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협업자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돼서 AI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거나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것 그것을 이제 많은 심지어 AI로 노벨상을 탄 학자들마저도 우려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초안을 직접 만들어봐라, 뭐 강의안을 요약하지 말고 직접 읽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오히려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질문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아까 뭐 일자리 이런 쪽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는데 이제 청년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저숙련자 노동, 특히 화이트 칼라 계급일 거예요.
저숙련 노동자 화이트 칼라 계급의 일은 다 AI가 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AI 리터러시의 격차로 가장 수혜를 입는 거는 고숙련자 화이트 칼라 계급일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논문을 AI가 요약해 준다고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시냅스는 그 요약된 문서 몇 줄을 가지고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한 닷과 다시 연결돼서 지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빠르게 논문을 써보고자 모든 생성형 AI를 구독해가지고 그런 꼼수를 부려봤으나 전혀 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풀텍스트를 읽습니다. 그게 저의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저의 인사이트를 준다는 걸 제가 체감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모든 거를 다 읽진 않고 뭐 초록이나 결론을 챗GPT나 이렇게 넣어서 얘가 내가 풀텍스트를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먼저 활용하는 정도로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역량을 퇴화시킬 정도로 의존을 하는 거는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AI를 사용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기술 변화를 우리가 막기가 어렵듯이 AI 물결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기업들은 뭘 원하더라? 어떤 인재를 원하더라? 순차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표님부터 먼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재는 저는 우리가 그걸 멘탈 게임이라 그러거든요.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AI 같은 경우에 AI 시스템 하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한합니다. 작을 때는 전부 구현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다 구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예례나 다른 사례, 그다음에 뭐 우리 기트허브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너 번의 실험만으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항상 공부를 할 때 방법을 뭐 했는가 하면 배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를 사고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게임,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챗GPT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밤새워 정리해서 넣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사고 실험으로 그 결과를 유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아마 미래에 어떤 기업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고 기업이 원하는 진짜 인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스스로 찾아내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GPT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검색 엔진하고 같이 합해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내가 결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미시적으로는 AI 리터러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많이 오신 분들이 청년분들이신데 앞으로의 기업들은 혹은 꼭 대학이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개인 연구자나 개인 창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AI 툴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능력이 제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이가 기존의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갭 차이를 가질 거예요. 예컨대 프롬프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AI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주 미안할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그 기술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컨대 가장 유망받는 직업이 뭐 정원사, 뭐 조경사, 운동선수.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육체 노동을 하거나 인간의 몸으로 하는 것들이 각광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어빌리티를 키워야 되고 그것은 결국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라 오히려 아이러닉하게도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저처럼 미개한 수준의 리터러시밖에 갖출 수 없고요.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나의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 갭 차이는 뭐 복리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생성형 AI들을 빠르게 지금 아직 무료로 체험이 가능할 때 많이 활용하셔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AI를 조립해서 업무의 전체 워크플로우에 탁탁탁 투입시킬 수 있는지 개인적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드셔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 AI를 가지고 예전에 AI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상상력을 발현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말로 요청하면 가벼운 형태의 게임이든 앱이든 지금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해서 아주 초기 모델 정도의 앱을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 보셔라. 그 다음에 그 만든 앱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저장해 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서류로 전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너 AI로 뭐 할 수 있어 증명해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나와서 보면은 가장 많이 구애하는 것이 내가 모든 예전 과거에 했던 아마 교수님들 그렇고 옛날에 굉장히 괜찮았던 나의 업적이지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 기록이 없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놓은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나누자면요. 빨리 쓰시고 어떤 업무에 내가 원하는 직무에 어떤 툴을 쓰면 가장 최적화되는지 나의 개인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라. 이건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가 예전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AI가 기술로 보충해 준다면 그걸 구현해 보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드 같은 걸로 막 퀴즈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왜 하게 되냐면 수업을 하니까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해보는데 이걸 하셨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거나 또는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보관하고 계셔라.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짠 하고 나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때 가서 준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시킬 수 있는 적극성과 활용 능력이 있구나라는 증명이 이제는 서류가 아닌 그런 포트폴리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드시고 다들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제가 패널분들을 다 묶어놓고 AI의 토크쇼만 24시간 동안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셔서 그때는 3시간으로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패널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간연구소 볼륨 1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